자, 안녕하세요. 오늘이 20일 차입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소켓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자바를 이용해서 주요 개념들을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얼른 강의부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의 소켓 프로그래밍 개념 설명해줘. 간단하게 좀 물어보고 가죠. 프로그래밍 공부하시다 보면 이 소켓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고요. 이제 프로그램만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 소켓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 용어 자체가 주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켓을 공부하려면 공부하기 이전에 네트워크의 기초 개념이 있어야 소켓을 좀 가지고 놀아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네트워크 지식이 전혀 없다, 그러면 소켓을 공부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켓에 대한 개념을 보기 위해서 제가 네트워크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들, 필요한 것들을 좀 간단하게 뽑아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보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두 개 이상의 컴퓨터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래밍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숨 쉬듯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 같은 그런 프로그램은 소켓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바로 만들었는지 뭘로 만들었는지 전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런 겁니다. 뭔가 여러 컴퓨터 또는 여러 기계들 간에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식, 그게 이제 소켓 프로그래밍이고요. 뭐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는 채팅, 파일을 전송하는 또는 웹서버 이런 것들이 전부 소켓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GPT가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을 좀 보면 소켓 프로그래밍의 기본 개념이라고 해서 일단 소켓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그다음 서버 이렇게 세 가지 용어를 꼽아놨네요. 사실 뭐 이게 가장 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려우니까 서버, 클라이언트, 그리고 그걸 연결할 때 사용되는 소켓이라는 개념을 좀 섞어서 한 번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바에서 소켓 프로그래밍을 구현하기 위해서 제공되고 있는 주요 클래스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inet 어드레스 요거하고 서버 소켓 그리고 소켓 이렇게 클래스 세 가지가 주요한 애들입니다. 그리고 앞전에서 공부했던 입출력하는 스트림이 있었죠. 요걸 통해서 결국 그 소켓으로부터 이 스트림을 통해서 데이터를 왔다리 갔다리 빨대를 꽂아가지고 내보내고 가져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요 내용이에요.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이 딱 제가 생각했던 게 이 세 가지인데 GPT가 또 이렇게 알려주네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소켓 프로그래밍 흐름 어쩌고 설명이 나와 있는 그리고 뒤에 예제도 있네요. 제가 따로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요거 가지고 확인하면서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켓을 공부하려면 기본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 예제를 이용해서 실제 자바 갔다가 소켓을 통한 프로그램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좀 느껴보실 수 있게끔 오늘 예시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면 뭐 GPT한테 물어봐도 되지만 제가 네트워크를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으니까 바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합니다. 용어만 잡아 두시면 개념이 많이 편해요. 그래서 네트워크란 무엇이냐? 원론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트워크가 뭐냐? 이게 뭐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주 먼 과거에 이제 올림픽에서 그 올림픽의 꽃이라는 종목이 마라톤입니다. 그 마라톤의 거리가 42.195km죠. 뭐 이게 저는 역사를 잘 모르고 그래서 그냥 대충 알고 있는 개념인데 이 거리가 만들어진 이유가 그 어떤 사람이 뭐 전쟁이 났는지 뭐 했는지 그걸 알리기 위해서 달려가서 그걸 알리고 죽었다. 그래서 인간의 한 개의 거리
이만큼 달린 게 뭐 42.195km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트워크는 이때 이분이 달려가서 뭔가를 전달했죠. 그게 네트워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트워크라는 개념은 뭐 여기저기서 이야기 나오는 설명들을 보면 네트, 그물, 그 다음에 워크, 작업. 그래서 그물처럼 연결된 그런 환경을 통해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네트워크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네트워크 강의를 할 때 그냥 딱 정의해 놓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냥 서로 물리적으로 연결돼서 대화를 한다. 이것을 만족하면 네트워크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저랑 시청자분들, 여러분이랑 같이 이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은 물리적으로 다들 연결되어 있죠. 물리적 연결. 그리고 그걸 통해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럼 다 네트워크예요. 물리적 때문에 무선은 네트워크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무선이건 유선이건, 무선은 뭐 물리적으로 연결된 게 아닙니까? 무선도 전파, 파장, 파동, 걔네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죠. 공간 이런 걸 통해서. 물리적 연결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네트워크란 뭔가 연결돼서 뭔가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다 네트워크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곳은 이제 컴퓨터죠. IT 환경에서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컴퓨터가 나오기 이전에도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편지를 전달하거나 하는 발로 뛰는 스니커넷이라고 부르는 개념도 있었어요. 옛날을 부르는 용어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네트워크는 전부 이제 전기적인 어떤 신호, 이걸 활용하고 있는 것 뿐인 거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네트워크라는 걸 이야기할 때 IT에서는 이런 전기적 신호가 전달되는 그런 개념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를 공부할 때 아셔야 되는 게 이 용어입니다. TCP 그리고 IP. 이렇게 이야기하는 개념이 있죠. 이제 네트워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전공자, 지금처럼 필요해서 네트워크를 좀 봐야 되는 분들은 한 번쯤 보게 되는 개념이 TCP, IP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컴퓨터와 컴퓨터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건데,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는 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컴퓨터에는 뭐가 끼워져 있냐면 흔히 랜선이라고 하는 게 끼어 있죠. 그 랜선. 그 랜선을 통해서 뭐 어떻게든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랜선을 통해서 뭐가 지나다니죠? 전기가 지나다닙니다. 전기. 그리고 이 전기는 우리 컴퓨터에서는 전기를 보는 게 아니라 전기를 이렇게 저렇게 변환해서 0101 개념으로 알아먹고 있고요. 이렇게 0101로 사람한테 보여주면 힘드니까 이런 것들을 바이트 단위로 쪼개서 어떤 문자 형태로 보여주거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묶어갖고 우리 화면에 뭔가 다른 의미로 표현해주고 그러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여러분의 카카오톡 야 라고 보내면 이걸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형태로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작업들이 있고요. 그렇게 변환해서 이 전기 신호가 지지직 지지직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사람인데 컴퓨터라고 생각해 보고요. 아주 먼 옛날 그 인류의 시초?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그때보다도 더 전? 그때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처럼 사용하는 언어라는 개념이 좀 부족했겠죠. 언어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어찌됐던 사람들은 뭔가 소통을 했을 겁니다. 동물들도 뭔가 소통을 하죠. 그럼 그런 소통을 한다는 것도 네트워크란 말이에요. 그럼 소통을 할 때 이때 얘네들은 어떻게 소통을 했을까? 우가, 우가 이런 소리를 내면 얘가 거기에 대놓고 뭔가 우가가 뭐 했겠지. 이게 제대로 된 의미가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지금처럼 뭔가 정형화된 규칙, 언어 같은 게 없었으면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의미를 주고받았을까? 물론 뭔가 어떤 방법이 있긴 했겠죠. 정형화된 방법은 아니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우가우, 오까까 뭐 이러면서 서로 막 소리 내고 막 주고받을 건데 이런 게 사실상 어떤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게 우리 인간들이 발전하면서 언어 같은 게 튀어나왔겠죠. 그 개념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렇게 발전했겠구나. 뭐 제가 역사에 대해서 뭐 능통하지 않으니까 실제 이런 개념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는 이제 상상으로만 대략 그렇겠구나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걸 왜 설명드리고 있냐면 TCP/IP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네트워크 공부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게 TCP/IP인데 이게 뭐냐? 사실 개념적으로 별건 없습니다. 저걸 공부하러 들어가면 어려워요.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어려운데 별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이 뭔가를 주고받기 위해서 소리를 막 냈을 거고, 그런 소리들이 많이들 서로 쓰면서 뭔가 정해지고, 이런 소리를 내면 아 제가 화내는 거구나, 이런 소리를 내면 기분 좋은 거구나, 뭐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는 주고받았겠죠. 그 정도의 개념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생각하면 뭐 어셈블리어 정도? 우는 0이고 가는 1이야. 그래서 우가가 그러면 011이고 막 그런 식의 개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기계어의 개념인 거고, 이런 것들이 좀 조합이 돼서 어떤 의미를 내포하게 되면 그게 약간의 이제 어셈블리어 같은 느낌이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영어, 한국어 이런 언어들은 이제 자바나 C샵이나 이런 고급 언어 같은 느낌이라고 상상할 수 있죠. 어쨌든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규칙. 네트워크는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컴퓨터들, 장비들 간에 전기가 왔다 갔다 해요. 전기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게 0101이 아니고요. 0과 1을 나타낼 수 있을 정도의 전압을 이용합니다. 이것도 들어가면 또 내용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전압을 줘서 전압이 크면 높으면 1, 낮으면 0 이런 개념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뭐 전기니 전압이니 뭐 필요 없고 그냥 다 떠나서 컴퓨터들끼리는 그냥 0101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죠. 그냥 컴퓨터와 컴퓨터들끼리 네트워크를 한다는 건 0101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카카오톡으로 친구한테 야라고 보낼 건데 이 야는 결국 전기 신호로 전달될 때 0101의 개념을 가지고 있겠죠. 그 중간에 어떻게 바뀌었겠지. 이런 걸 인코딩, 뭐 디코딩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럼 이런 0101 신호가 전기적인 형태로 뭐 전달이 됐다 칩시다. 그럼 그걸 받은 여러분의 친구가 이걸 야라고 해석하려면, 이게 야인 걸로 해석하려면 뭔가 이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규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규칙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야? 그죠? 아프리카에 살던 우가우가하고 아메리카에 살던 우가우가가 만났어요. 얘네 둘이 만나갖고 우가우가를 하는데 얘가 우가우가 하는 거랑 얘가 우가우가 하는 거랑 같겠냐고, 의미가. 다르겠지. 그래서 그걸 맞춰주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전문 용어로 이 규칙을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걸. 별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한글로, 한국어로 강의를 하고 있죠. 그럼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한국어라는 규칙을 이해하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한국어의 규칙은 가나다, 기역, 니은, 아야어요. 요거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토콜이라는 게 뭐 대단한 개념이 아니고 그냥 규칙입니다. 저는 이게 IT 용어인 줄 알았어요. IT 용어가 맞기는 한데 이게 여기저기서 쓰이더라고요. 그 예전에 알쓸 신잡, 알쓸 범잡 이런 거 있죠. TV 프로그램. 그런 걸 자주 봤는데 이제 거기에 그 건축하시는 유현준 교수님, 그분이 설명하고 있던 내용들 중에서 그 건축할 때 어떤 양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양식이나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거기도 프로토콜이라는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저기 많이 쓰이는구나 뭐 이런 느낌도 받았고, 여튼 프로토콜 그럼 뭔가 규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규칙이 뭘 만들어 놓는 거냐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기 신호가 전달되는데 그 전기 신호를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칙을 이해할 수 있게끔
돌아가는 어떤 하드웨어 장치들을 우리 컴퓨터에서 사용하고 있죠. 그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여러분이 랜 카드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게 있어야 거기다 랜선을 꽂아놓고 그걸 통해서 전기 신호가 왔다리 갔다리 할 건데, 그때 이런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규칙대로 뭔가 전기 신호를 해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TCP/IP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 왜 이런 규칙이라는 얘기를 했냐? 이 규칙이요,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규칙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규칙을 만들 때 레이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이게 TCP/IP 개념이 이제 2차 세계대전 그 시기쯤 해갖고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통신하는 환경을 만들려고 이 규칙이라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레이어가 필요하겠다. 아마도 이렇게 설계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드신 분한테 직접 물어보고 해야겠지만, 자, 그럼 레이어가 뭐냐? 층이죠, 층. 그래서 층의 개념을 표현해서 이 하드웨어와 가까운 부분, 그 부분을 하나의 층으로 놓고, 그 다음 우리 사용자와 가까운 부분을 하나의 층으로 놓는 겁니다. 이건 논리적인 개념이에요. 논리적으로 그냥 그렇다라고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이 전기적인 신호가 컴퓨터로 들어온다면 그 전기 신호를 해석해서, 그 해석된 전기 신호가 어떤 의미인지 그런 걸 해석해서 이게 누구로부터 왔고 누구에게 가는 전기 신호인지 이런 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1계층, 피지컬 레이어, 물리적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물리적 계층.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념이 이런 전기 신호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물리적 개념들, 케이블, 커넥터, 이런 것들을 표현해요. 그러면 그렇게 전기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게 어디서 온 거고 어디로 가는 건지 출발지와 목적지가 필요하거든요. 출발지와 목적지. 이게 네트워크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전기 신호가 그냥 아무데나 막 흘러다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서 그걸 2계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계층에서는 요거를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고 하는데, 2계층에서 뭘 하냐면, 실제로는 제가 컴퓨터를 2대밖에 그리지 않았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환경은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들이 여러 가지 네트워크 장비와 무수히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됐을 때 구간, 장치와 장치를 하드웨어 레벨에서 식별하고 구분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개념들은 2계층에서 표현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2계층 어쩌고저쩌고 하면 여기 항상 나오는 개념이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맥 어드레스가 있죠. 그리고 2계층 맥 어드레스를 기반으로 해서 장비와 장비를 식별할 수 있고요. 그 장비를 식별하는 장치가 스위치라고 부르는 장치가 있죠. 보통 일반적인 스위치는 레이어 2계층까지를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L2 스위치. 근데 바로 붙어 있는 장비들은 2계층 레벨에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근데 내가 보내는 데이터가 출발지가 여긴데 목적지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2계층 레벨로 표현할 수 있는 주소는 하드웨어 주소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다음 장비 누구에게 보낸다 정도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장비를 거쳐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계층이 또 있어요. 여기가 3계층이라고 합니다. 3계층은 보통 이제 네트워크 계층 또는 이제 TCP/IP 말고 OSI 7 레이어라고 부르는 모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TCP/IP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건데 그걸 표준화시킨 모델이 또 하나 있기는 해요. 근데 실제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제 참조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금은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용어가 좀 달라요. 약간씩. TCP/IP와 OSI 7 레이어에서 얘기하는
계층이 살짝씩 다른데 뭐 큰 의미는 없고요. 네트워크 계층 또는 인터넷 계층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3계층에서는 무슨 규칙이 들어가 있냐면 IP라고 하는 규칙이 들어가 있죠. IP. 흔히 여러분이 들어봤던 IP 주소. 그게 바로 집 주소 같은 역할을 해요. 제 유튜브 채널의 인기 영상인 TCP/IP OSI 7레이어 설명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선 제가 이제 네트워크 수업을 할 때 이 얘기를 했던 거여서 실제 우리가 편지를 보내고 주고받는 그 환경을 빗대서 이게 설명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좀 참고하시면 좀 더 나을 거고요. 저는 최대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IP 주소를 이해하는 그 IP 주소를 표현하고 또는 이 편지가 장비와 장비들을 건너갈 수 있도록 전달해주는 역할을 이 3계층 장치 라우터라고 부르는 장치가 있어요. 이 라우터는 제가 우체국이라고 설명하는 뭐 제가 설명했다기보단 제가 공부할 때 저를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이 비유하던 겁니다. 그래서 우체국의 역할이라서 편지가 들어오면 이 편지가 어디로 목적지가 어딘지에 따라 다음 우체국으로 보내주는 또는 다음 장비로 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그걸 라우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라우팅까지 할 수 있는 스위치들이 가끔 있어요. 라우팅까지 할 수 있는 스위치, 걔를 L3 스위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럼 여기까지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규칙들이 있다면 편지가 멀리 떨어진 여러 장비를 거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보낼 수 있게끔 설계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있죠. 그 집에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편지를 보내긴 할 건데 그 집이 한 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다가구 주택이야. 다가구 좀 불편하니까 고시원이야. 집 주소 쫓아가니까 거기까지 편지를 전달했는데 막상 그 목적지에는 고시원이 있는 거죠. 고시원은 방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리고 방마다 문이 달려 있겠죠. 그 문에는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를 포트 번호라고 불러요. 사실 고시원보다는 어떤 상가 건물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좀 더 이해하려면 상가 건물이 그렇죠. 여러 호실이 있죠. 상가 건물. 그래서 그 여러 호실들의 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에 따라서 여기는 스타벅스고 여기는 얌샘김밥이고 뭐 여기는 홍콩 반점이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죠. 그 상가 건물 하나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컴퓨터 또는 서버라고 부르는 컴퓨터 전부 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상가는 하나의 건물이니까 주소는 똑같지만 그 안에 호실이 다르죠. 그 서비스하는 호실 번호를 포트 번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납득 못 하셔도 돼요. 이걸 계속 듣다 보면 계속 이야기 듣다 보면 개념이 그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고 실제 IT 쪽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시면서 아, 포트가 이런 거구나 라고 조금씩 스며들 수 있습니다. 스며들고 나면 끝이에요. 그냥 그런 거구나.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IT의 모든 네트워크는 TCP/IP를 기반으로 한 게 90% 이상이기 때문에 제가 왜 90%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저 아래 하드웨어 레벨에서 여러분 CPU와 메모리가 버스라고 부르는 통로를 통해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거기는 TCP/IP가 아니거든요. 실제 하드웨어 레벨에서 저 아래 레벨에서 이 장치들끼리 장비들끼리 뭔가 주고받는 규칙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모든 네트워크가 TCP/IP다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대부분은 TCP/IP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규칙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그렇다라고 알아만 두시고 그래서 3계층 위로 이제 4계층이 있죠. 4계층은 전송계층이라고 불러요. 트랜스포트라고 합니다. 자, 기사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뭘 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상가 있죠. 상가에 번호를 표시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번호를 표시함에 있어서 이 4계층에서는 두 가지 규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TCP와 UDP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보세요. TCP, UDP, IP 여기까지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나머지 이쪽은 여러분이 건드리실 일이 별로 없어요. 직접적으로 네트워크 엔지니어 레벨이 되지 않는 이상은 쟤네들을 건드리실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1계층, 2계층, 3계층 각각의 계층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거고 네트워크를 전문적으로 만지시는 분들은 어떤 개념들을 베이스로 하는지는 네트워크 기초 관련 영상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가지고 이 네트워크 환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개념들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놨어요. 자, 어쨌든 지금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고 있는데 소켓을 알아봐야 되고 소켓을 알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네트워크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 왔어요. TCP와 UDP 그리고 IP까지 각각 개념 역할, IP는 집 주소 역할을 하고 그 다음 TCP, UDP 이런 것들은 4계층에서 상가 건물에 서비스하고 있는 어떤 점포의 번호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각각의 계층별로 제가 핵심 프로토콜들을 설명드린 거고요. 이제 이 4계층 위에 있는 계층이 또 있는데 그게 TCP/IP에서는 5계층 어플리케이션 계층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응용 계층이죠. 이 응용 계층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서비스라고 부르는 프로그램들. 여러분 카카오톡 프로그램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이죠. 그 프로그램에서 야라는 말을 만들면 그 야를 전송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4계층 레벨에서 필요한 포트가 붙고요. 그 다음 3계층에서 목적지 IP 주소가 붙고요. 그 다음 2계층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전기신호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볼 필요 없다 그랬죠? 헷갈리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그려놓은 이런 뭔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환경에서 여러분의 편지는 이렇게 생겼겠죠. 야, 이거 TCP야. 이거 IP 주소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거야. 그래서 뭐 다른 거 2계층 정보 붙어 있고 이렇게 생긴 편지가 우체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체국은 그 편지의 목적지를 보고 또 다음으로 전달해주고 받은 애는 또 그 목적지를 보고 다음으로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가고 있습니다. 즉 처음에 말씀드린 야라는 말이 0101로 바뀔 건데 그 0101로 바뀔 때 비트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0101 0 또는 1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비트 있죠? 이런 비트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몇 비트까지는 어떤 의미, 그 다음 여기서부터 몇 비트까지는 또 무슨 의미, 여기서부터 몇 비트까지는 또 어떤 의미, 이런 식으로 비트 단위로 보통 이제 4비트 또는 뭐 8비트 이렇게 쪼개가지고 각각의 비트까지의 의미들을 만들어 두는 게 프로토콜이에요. 네트워크에서. 그렇게 규칙을 잡아놔야 이렇게 생긴 모양을 이해하고 있는 애가 이런 전기 신호를 받았을 때 그대로 그 규칙대로 해석해서 이걸 원래의 데이터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TCP/IP는 그런 식으로 전기 신호를 주고받을 때 실제 어떻게 주고받으면 좋을까를 궁리해서 각각의 어떤 계층이라는 개념으로 나누어 놓고 그 계층에서 하는 일들은 이런 거야 라는 것들을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규칙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정의를 해서 모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장비들, 장치들이 그렇게 정해진 프로토콜을 따라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내면 그 규칙을 아는 애들끼리는 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TCP/IP를 통신 모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델 하우스 같이. 모델 하우스가 뭡니까? 여러분 모델 하우스에서 주무시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거기 일하는 사람은 거기서 자겠지만 모델 하우스는 나중에 그 집이 실제로 지어지면 이럴 겁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TCP/IP 통신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통신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통신을 합니다 라는 그런 형식을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로 그 장비들은 다 그 규칙대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네트워크의 흐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들,
실제로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더 길어지고 더 복잡해지고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뭐 아시다시피 제가 예전에 떠들던 자바 강의 그 내용들을 라이브로 준비 없이 그냥 오늘 이거 하겠다라고 정하고 그냥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하지만 라이브의 맛이 있죠. 너 모르면 챗 GPT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큰 그림을 지금 대략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여러분이 소켓을 공부하기 위해서 남겨야 되는 건 이런 개념이 있구나. 그래서 4계층이라고 하는 곳에서 TCP, UDP라는 뭔가가 있나 보다. 아직 몰라요. 그리고 IP라고 하는 게 집 주소 같은 역할을 하는구나. TCP, UDP 쪽에 있는 4계층에서는 뭔진 잘 모르겠는데 포트 번호라고 하는 개념이 있구나. 포트 번호는 내 컴퓨터 한 대에서 하나의 건물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운영될 수 있는데 그 운영되는 서비스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번호들이 있구나. 그 번호를 포트라고 부르는구나. 이 개념을 대충 받아들이시고 소켓을 공부하시면 좀 납득은 됩니다. 그런 느낌이구나. 제가 오늘 떠드는 것도 그냥 그게 목적이니까요. 자,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대충 훑어봤고요. 그러면 자바에서 이렇게 통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겁니다. 예를 들어 카톡 같은 걸 만드는 느낌인 거죠. 진짜 카톡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그거 만들려면 라이브가 안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이 남기셔야 되는 개념, 포트라는 개념하고 IP라는 개념, 이 두 가지를 남겨놓으면 돼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실제로 코딩을 해보면 그런 개념이겠구나. 그 웹 서버라고 하는 개념도 그런 거겠구나. 이런 거를 좀 느껴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근데 지금 1시간 정도 떠든 것 같은데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만 살짝 얘기했고요. 자, 이제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오죠. 서버, 그리고 클라이언트, 소켓 이런 용어들이 나왔어요. 이제 앞에선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한 거고 이제 네트워크 개념은 깔려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프로그래밍 개념으로 넘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컴퓨터와 어떤 컴퓨터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다면 이게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고 그 네트워크는 분명 아마 TCP, IP를 기반으로 한 방식으로 통신을 할 겁니다. 그때 얘를 A라 부르고 얘를 B라고 했을 때 이게 주고받는 어떤 관계성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서버와 클라이언트입니다. 단순하게 누구랑 누구랑 대화를 주고받는데 그 주고받는 모양새를 보니까 이건 서버고 이건 클라이언트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뭐 별거 아니고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누군가 대화를 합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대화를 해요. 그러면 그 대화를 들어봤을 때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뭘? 아니 아까 그랬잖아. 아니 그런 적 없는데? 자, 지금 얘네 둘은 서로 대등한 관계죠. 동등한 관계에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또 대화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어떤 한 사람이 막 떠들고 있어요. 막 떠들고 있고 그걸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일 수도 있죠. 또는 비슷한 맥락인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쓱 와가지고 뭐라고 물어봐요. 물어보면 이 사람이 그 대답을 해요. 대답 받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가요. 또 딴 사람이 와서 또 물어봐요. 대답해주면 가요. 자, 주고받는 형태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빨간 걸로 그린 이 형태. 예를 들면 안내 데스크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와서 할 말은 뭘 물어보는 거겠죠. 저기요, 화장실이 어디 있죠? 아,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런 게 개념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원치도 않는데 멱살을 잡고 화장실 안 가실래요? 화장실 저쪽이에요. 이런 거 말하는 거 좀 웃기죠. 그래서 요런 형식으로 주고받는 걸 봤을 때 이 안내 데스크 일하시는 분을 서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안내 데스크에 계시는 분한테 물어보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클라이언트라고 부를 수 있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서비스를 요청하는 측을 클라이언트라고 부르고 그 다음 클라이언트의 그 요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측을 서버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대부분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하시죠. 그러면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네이버, 웹 서버를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네이버에 가서 여러분이 이메일을 보내겠다, 이메일을 받겠다. 그럼 그것도 서버, 이메일 서버. 여러분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다. 클라우드도 서버. 거기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활용한다. 파일 서버. 그럼 여러분이 그걸 이용하는 입장이니까 다 클라이언트.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좀 특이한 방식이 이런 방식이죠. 서로 대등하게. 서버는 제공, 클라이언트는 이용. 이런 개념인데 서버이기도 하고 클라이언트이기도 한 관계의 네트워크를 표현할 때 피어 투 피어라고 해서 P2P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네트워크 용어들을 종종 보고 계세요. 자, 여튼 이 네트워크 얘기를 하게 되면 자꾸 말이 길어져서 좀 그런데 어쨌든 이런 네트워크에서 이야기하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개념 요거를 잡아 주시고요. 그러면 소켓이 뭐냐? 이 소켓은 통신의 끝점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추상적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소켓은 뭘로 만들어진다? IP 주소와 포트 번호로 식별된다. 앞에서 제가 IP와 포트를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프로그래밍을 할 때 기본적으로 IP랑 포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 내용들은 네트워크 장비들이 알아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TCP/IP라는 규칙대로. 그래서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여러분한테 개념적으로 좀 표현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좀 쓴 다음 동작을 그려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바에서 소켓 프로그래밍을 할 때 주요 클래스는 이런 게 있다. 조금 전에 설명하지 못했던 소켓이라는 게 있고 서버 역할을 하는 쪽에 소켓, 그래서 서버 소켓이라는 것도 있고 inet 어드레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IP 주소를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지고 예시를 만들 거예요. 이미 요놈이 만들어 놨으니까 요거 갖고 한번 보죠. 심플 서버라는 예시가 있고 심플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예제가 있네요. 자, 요걸 복사해서 오늘 프로젝트 20, 와우 20번째야. 패키지도 하나 만들고 자, 이렇게 심플 서버를 갖다 놓고요. 그리고 심플 클라이언트도 복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드들을 좀 구경해 보죠. 일단 서버부터. 심플 서버를 보면 이런저런 정보들이 보이는데 뭐 코드 형식이나 이런 건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여기 이런 것도 있네요. try with resource 형식으로 만들어줬네요. 요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는 좀 예전 형식의 코드가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좀 더 직관적이긴 한 것 같아요. 옛날 방식이. 서버 소켓을 따로 만들어 놓고 finally를 써서 close. 그쵸, 불편하죠. 요게 좀 더 흐름을 표현하기엔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선 이렇게 하고 클라이언트는 그냥 그대로 가죠. 뭐. 두 가지 같이 설명하지 뭐. 어차피 코드 형식만 다른 건지 똑같습니다. 자, 지금 이 예시 프로그램이 뭘 하고 있는지 보시면 소켓 프로그래밍이 이런 거구나 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줄씩 설명을 해서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 요걸로 딱 소켓의 개념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면 인트형으로 포트 하나가 준비됐네요. 5000번이라고. 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4계층에서 이야기하는 포트 번호는요. 내 컴퓨터 한 대에서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 통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동작할 수 있는데 보통 그런 프로그램들이 서비스 프로그램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비스 프로그램.
그러면 그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 동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가 건물을 예로 든 거예요. 상가 건물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점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점포들은 호수가 있어요, 번호.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상가에 내가 뭘 먹으러 간다. 그러면 집 주소, 상가 주소를 가지고 그 집까지 찾아가죠. 그리고 찾아간 다음에 그 건물 입구에서 여기가 만약에 홍콩 반점이에요. 그러면 입구에 가가지고 저기요 짜장면 한 그릇 주시겠어요? 그러면 누가 짜장면 갖다 줄 거예요? 여기 앞에 인폼에 계시는 분이 짜장면 갖다 줍니까? 건물까지 가고 나면 여러분은 여기서 두리번 해서 찾아야 되죠. 또는 내가 이 홍콩 반점의 번호가 8080인 걸 알아. 그러면 안내 데스크에 가서 저기요 8080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겠지. 그럼 이 사람이 8080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라고 여러분을 전달해 주겠죠.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은 8080인 홍콩 반점에 들어가서 짜장면을 먹고 또는 짜장면을 포장해서 갖고 나와서 다시 집으로 가고 뭐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포트는 상가 건물에 들어있는 어떤 점포의 번호다. 이 개념은 내 컴퓨터 한 대에서 동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을 텐데 그 서비스들을 구분하는 고유 번호다.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서비스 요청 번호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저 프로토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HTTP 들어봤죠? 그 다음 아까 잠깐 얘기했던 ICMP 그 다음 또 뭐 있지? SSH, 텔넷 이런 것도 있다. 요새 스마트폰들 다 쓰시니까 SMTP, IMAP, POP 등등등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고 인터넷 컨트롤 메시징 프로토콜이고 시큐어 쉘 그쵸 맞다. FTP도 있죠. 그 다음 TFTP도 있어요. 뭐 되게 많습니다. 더럽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플리케이션 계층의 프로토콜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텔넷은 그냥 텔넷이고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여러분 네이버 이메일에서 구글 이메일로 편지를 보내면 메일 서버 간에 통신을 해요. 그때 편지가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은 SMTP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0101들을 몇 비트까지는 무슨 의미, 어디까지는 무슨 의미 이런 식으로 하나의 편지의 모양을 정해놓은 규칙인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이메일 보내고 받고 하기 위해서 메일 확인용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IMAP 요거 약자가 기억이 안 나요. 맨 끝에 게 프로토콜입니다. 그 다음 팝은 포스트 오피스 프로토콜입니다.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TFTP 사소한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뒤에 대부분 프로토콜이에요. 규칙이란 소리지. 아주 단순한 게 별게 아닌 게요. 여러분이 카카오톡에서 친구한테 야라고 보낼 수도 있지만 갑자기 사진을 보낼 수도 있고 갑자기 영통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영상을 보낼 수도 있고 내가 보내는 데이터의 형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내가 동영상을 보낼 건데 야처럼 텍스트를 보내는 형식으로 보내면 이상하게 보내지겠지. 그런 것들을 약속해 놓은 규칙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TCP/IP라는 그 통신 모델에 포함되는 개념들인 거예요. 아따 어렵다. 그래서 이 서비스들을 요청하는 번호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HTTP는 포트 번호가 정해져 있어요. 80번을 써라. ICMP는 기억이 안 나고요. 이거는 3계층 레벨이라 포트가 없고 SSH는 22번을 써라. 이거 원격 접속하는 프로토콜들입니다. 클라우드 써보신 분들은 저기 AWS EC2 접속하고 그럴 때 원격 접속하죠. 명령어 쓰고. 그걸 평문으로 하는 게 텔넷. 그래서 얘는 23번을 쓴다. SMTP는 25번을 쓴다. IMAP은 이거 번호가 기억이 안 나네. 팝은 110번. FTP는 20번, 21번. 하나는 접속용, 하나는 전송용. TFTP는 이게 69번이었나? 그래서 푸티 같은 프로그램들이 원격 접속하는 프로그램들을 클라이언트 역할을 해주는 원격에서 접속할 수 있는 여러 프로토콜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 역할을 해주는 프로그램이고 이걸로 접속하려면 그 접속 대상이 되는 컴퓨터 예를 들어 리눅스가 깔려있는 뭐 EC2 거기에 SSH로 접속할 수 있도록 상가 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상가의 점포 22번 문을 열어놔야 되고 뿌띠 같은 프로그램에서 나 SSH로 저놈한테 접속할 거야. 그러면
이제 집 주소, 저 서버의 주소 뒤에다가 22번 포트로 보낸다 라고 편지를 만들어서 보내면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이 컴퓨터가 그 편지를 이 녀석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아따 어렵다. 왜 자꾸 기어 들어오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자, 지금 첫째 줄 설명하고 제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빠르게 훑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자꾸 이상한 데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좀 돌아와서, 그래서 이 포트라는 개념이 상가 건물의 번호다. 서비스를 요청하는 번호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서비스를 요청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지금 전달을 하려고 한 거고요. 그래서 심플 서버래매요. 심플 서버. 서버니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죠. 5000번 문을 열고 제공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서버 소켓이라는 걸 생성하고 있죠. 서버 소켓을 생성할 때 포트 번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내 자바 프로그램이 딱 실행이 돼요. 그럼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5000번 문을 열어놓고 여기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내 프로그램이. 그리고 이 5000번으로 들어오려면 서버 소켓만 만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죠. 즉 여러분이 상가 건물에다가 계약을 해서 요 칸 하나를 내가 샀어.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 가지 인테리어하고 막 꾸며놨어요. 꾸며만 놨어. 아직 매장 오픈을 안 했어요. 사람들이 들어와요? 못 들어오지? 그래서 외부에서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게 이 accept 함수의 역할이에요. 5000번 문으로 요청을 받아들이겠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딘가에서 생성된 소켓 정보를 받아서 연결해 주겠다. 연결을 받아들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ccept가 동작되면 이 어딘가에서 나한테 접속하는 소켓이 들어오기 전까지 대기를 해요. 그러다가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 있는 녀석이 이 서버를 집 주소, 목적지로 해서 5000번 포트로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소켓 정보가 들어오면 여러분의 컴퓨터가 그 내용을 여기로 전달해 줄 겁니다. 그럼 그 전달받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의 소켓 정보가 반환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제서야 다음으로 코드가 진행이 되겠죠. 이거 마치 스캐너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그런 동작 있죠.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 엔터까지를 기다리는 것처럼 내 클라이언트의 소켓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그게 accept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면 그때 클라이언트의 정보가 소켓으로 생성이 될 거고, 생성된 소켓을 통해서 그 소켓에 인풋 스트림, 인풋 스트림은 뭡니까? 받아들이는 소켓이에요. 읽어드리는. 항상 기준은 프로그램 기준, 메모리를 기준으로, 메모리로 들어오면 인풋, 메모리에서 나가면 아웃풋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풋 스트림 리더니까 2바이트 단위로 텍스트를 읽어드리려고 하는 거고, 버퍼드 리더를 쓰고 있네요. 예시에서는. 스캐너를 써도 무관합니다. 자, 그 다음 프린트 라이터네요. 얘는 2바이트로 쓰기를 하는, 출력하는 녀석이고요. 마찬가지 클라이언트 소켓에 아웃풋 스트림, 이거 빨대죠. 이건 뱉는 거, 내보내는 빨대. 그리고 이어서 내보내는 어펜드 역할을 하는 플래그, true라고 넣네요. 사실 뭐 넣나 안 넣나 크게 차이는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in, out 할 수 있는 빨대를 2개를 꽂아 놓은 겁니다. 그 다음 클라이언트로부터 리드 라인을 하고 있어요. 한 줄, 엔터까지의 어떤 입력을 받아들여서 그게 들어오면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메시지라는 걸 지금 서버 쪽 콘솔에 출력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받았으니 아웃풋 빨대로 메시지를 잘 받았다라고 하면서 받은 메시지를 똑같이 모양을 만들어서 내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짓 없으니까 끝내고 있어요. 자, 요게 지금 서버의 역할이에요. 다시 찬찬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내 컴퓨터에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될 건데 얘는 5000번 포트를 열어놓고 접속을 기다립니다. 그럼 누군가가 접속을 하면 그 클라이언트랑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스트림,
빨대 2개를 꽂아놓고 들어오는 빨대로는 클라이언트가 어떤 메시지를 보낼 거니까 그 보낸 메시지를 빨아먹고 그 다음 출력하는 빨대로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뱉어내고 끝내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시작. 5000번 열고 대기. 누가 들어오면 한마디 읽고 한마디 보내겠다. 그걸로 끝. 자, 바로 클라이언트로 넘어와 보면 서버의 집 주소라고 해서 로컬 호스트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로컬 호스트는 각자 여러분의 컴퓨터를 나타내는 도메인 이름입니다. 네이버.com, 구글.com 이런 것처럼 도메인 이름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원래 통신을 할 때는 IP 주소라는 형태로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 IP 주소 대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자 형식의 개념들을 도메인 주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컬 호스트라고 써도 되고 IP 주소 형식으로 자기 자신, 셀프를 나타내는 개념이 127. 얼마점 얼마라고 써있는 IP 주소예요. 어떤 것이든 127로 시작하는 IP 주소는 모두 다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통은 0.0.1을 쓰죠. 가장 첫 번째 번호를. 여튼 어디로 접속할 건지. 왜? 클라이언트니까. 상가 건물에 가야 되니까 이게 상가 건물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상가 건물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포트가 몇 번일지를 준비해 둔 겁니다. 그 다음 이걸 갖다가 뭐 하고 있어요? 소켓이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는 자바 1.7 버전에서 추가된 try with resource라는 구문, 문법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이 finally를 계속 써주는 쓸데없는 작업, 이런 게 귀찮아서 이 try 블록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외부 연결되는 객체들이 있으면 try 블록을 시작하기 전에 괄호 안에다가 필요한 만큼 선언을 하고 그 선언된 애들은 이 블록 안에서 활용할 수 있고요. 활용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 선언된 요 소켓 있죠? 이 자원, 요 녀석이 클래스를 보시면 자, implement closeable이라고 하는 걸 구현하고 있는데 closeable을 따라가 보면 auto closeable이라고 하는 요 인터페이스를 상속하고 있어요. 요 auto closeable을 상속하고 있는 애들이라면 try 블록이 시작되기 전 이 괄호 안에 선언된 애들을 대상으로 끝나면 알아서 close를 호출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finally를 안 써도 finally 안에서 저기 있는 저 socket.close를 하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이 자원 해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자바 1.7 버전에서는 이런 try with resource라고 부르는 이런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쓸데없는 코드를 좀 줄여주는 역할로 이런 구문이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finally가 없죠.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출이 됩니다. 요건 앞전에 그 입출력 이야기하면서 매가리 없이 강의했던 그 시기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소켓을 생성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소켓을 생성하고 있어요. 소켓을 생성하고 있어요. 소켓을 생성하고 있다고요. 소켓을 생성하고 있다니까요. 이 프로그램이 지금 메인이 2개입니다. 서버용 메인 함수가 있고 클라이언트용 메인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버를 실행시킬 거고요. 클라이언트를 실행시킬 거예요. 2개의 프로그램이 실행된다고요. 내 컴퓨터 한 대에서. 근데 서버는 5000번 포트를 열고 홍콩 반점 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클라이언트는 그 내 컴퓨터에 찾아가서 홍콩 반점 포트 번호로 뭔가를 요청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켓이라는 용어를 딱 들었을 때 저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났거든요. 어렸을 때 좋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자, 이 전구요. 누가 봐도 전구지.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지? 저 소켓이라는 말 딱 들었을 때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소켓. 그래서 여기 배터리가 뭐 연결이 돼서 전기가 있으면 요 전구를 요 소켓에 꽂아야 불이 들어오잖아요. 메인보드 소켓? 그래서 사람마다 소켓 하면 떠오르는 게 좀 다르긴 하겠네요. 근데 저는 요게 생각이 나서
지금 클라이언트가 소켓을 생성하는데 생성할 때 어떤 정보를 갖고 생성하냐면 누구한테 접속할 건지 걔네 집에 몇 번 포트로 요청을 하는 건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아까 제가 TCP/IP 설명했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뭘 만드냐면 내 프로그램이 어플리케이션 계층 레벨이고 얘가 서버와 소통하기 위해서 4계층 정보를 만들 거예요. 4계층 정보, 3계층 정보 두 가지. 그래서 4계층은 TCP 형식으로 쓸 거고 그 다음 거기에 포트 번호가 5000번으로 요청할 거다. 그리고 내 클라이언트 포트 번호는 랜덤하게 하나 준비하고 그 다음 3계층 IP 정보를 만들 때 목적지가 로컬호스트 127.0.0.1이고 출발하는 나도 127.0.0.1이다 라고 하는 정보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요걸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애가 생성되면 자바의 JVM이 운영체제가 관리하고 있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있죠? 랜 카드. 그 랜 카드를 통해서 이런 정보로 2계층 정보 지가 알아서 만들 거고 1계층 정보 갖다가 0101로 바꿔서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소켓을 생성하는 그 행위 자체가 TCP/IP의 이 4계층, 3계층 정보를 만든 다음 그 만들어진 정보를 토대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즉 랜선을 통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고요. 이거 하나가. 근데 어차피 내 컴퓨터 안에서 돌아가니까 나가려고 했다가 끼익 하고 그냥 자기 자신한테 다시 들어오는 거지. 셀프로. 혹시 집에 좀 컴퓨터가 많이 있으신 분들은 컴퓨터 2대 있죠. 컴퓨터 2대 갖다가 서로 IP 주소 확인하시고 해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이걸 수업하는 상황이 오면 그 각자 강의장에 있는 컴퓨터들끼리 통신을 해볼 수 있도록 서로 옆 사람 IP 주소 보라고 하고 로컬 호스트 대신에 IP 주소를 갖다 박아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개념 보라고 하죠. 그럼 이제 신나갖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합니다. 자, 그래서 소켓을 생성했다고요. 소켓을 생성하면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알아서 전송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2대였으면 IP 주소만 서로 잘 맞춰주면 얘가 서버, 얘가 클라이언트면 요즘 클라이언트 측에서 소켓을 생성하는 것만으로 요청이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요청이 가면 그 요청을 어떻게 받아요? 아까 여기 억셉트 하고 있었잖아. 억셉트 하고 있었으니까 거기로 그 정보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켓, 클라이언트의 소켓 정보와 정보가 여기로 오는 거죠. 지금 둘이 통신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면 얘도 빨대 2개 꽂죠. 얘는 얘대로 빨대 2개를 꽂아야 돼. 이건 서버와 연결된 소켓이 되는 겁니다. 서버와 연결된 정보를 참조 이렇게 되는 개념이에요.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그럼 빨대 2개 똑같이 만들어서 안녕하세요 서버라고 보내네요. 이걸 보내면 누가 읽어요? 여기서 리드라인으로 읽어요. 리드라인으로 읽었으니까 읽은 걸 콘솔에 출력해주고 이건 서버 쪽에서 G 콘솔에 출력하고요. 그 다음 아웃풋 해줍니다. 아웃풋 해주면 누가 받아요? 클라이언트가 받겠죠. 그래서 리드라인 해주는 거예요. 티키타카가 돼야 돌아가겠죠. 이 순서가 안 맞으면 안 돌아가겠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만 실행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뉴 소켓 했는데 뭐가 되겠어요? 누가 받아줄 거야? 저걸 보냈는데. 자, 그래서 구경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좀 더 낫겠죠? 제 컴퓨터에요. 제 컴퓨터에 열려있는 상가 점포문을 좀 봅니다. netstat ANO-p TCP. 자, 현재 제 컴퓨터에 뭔진 모르겠지만 이런 문들이 열려 있습니다. 135, 145, 5040, 7680, 49664 뭔지 모르겠어요. 리스닝이라는 상태래요. 그리고 이 상태는 이제 TC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좀 공부하시면 TCP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열려 있는 개념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제 컴퓨터에 열려 있는 문 번호입니다. 요 0.0.0 리스닝 하고 있는 거 듣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내 컴퓨터에 5000번으로 요청을 보내면 내 컴퓨터가 어떻게 받아요? 듣고 있질 않은데 못 듣겠죠. 그래서 이거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면 커넥트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어디서? 여기서. 소켓을 생성하는 행위 자체가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는 거잖아요.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에러가 난 거예요. 그러면 뭐 설명 다 했으니까 서버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5000번에서 대기 중이라고 떴어요. 대기 중이라고 떴는데 그게 여기죠. 억셉트 하고 있는 거.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상태니까 이 상태에서 제 컴퓨터에 열려있는 문 아까 5000번 없었죠?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자 5000번이 열려있다고 리스닝 중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코드 사용법이란 말이에요. 개념을 알면. 근데 개념을 모르면 계속 위에서 겉돌기만 하는 개념이 되니까 어렵게만 느끼는 거죠.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한테도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어렵게 느끼는 것들이 많은데 몰라서 어려운 거거든요. 많이 하면 쉬워지는데 안 해서 그래요. 해야 되는데. 자, 5000번이 열려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여기 제가 옵션을 줘서 그 프로세스 아이디까지 보게 해놨어요. 그래서 작업 관리자의 세부 정보에 가보면 프로세스 아이디가 있고요. 이 프로세스 아이디를 확인해서 9116을 보면 자바 W로 실행되고 있죠. 요거 지금 프로그램 실행되고 있는 요 자바 W로 실행되고 있다고 하죠. 요겁니다. 자, 그 다음 심플 클라이언트 요걸 이제 실행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걸로 접속하고 접속하자마자 이제 둘이 티키타카가 시작되는 거예요. 접속하자마자 accept 생성 소켓 만들어지고 클라이언트 연결되었습니다. 빨대 입력 출력 빨대 꼽고 얘도 입력 출력 빨대 꼽고 안녕하세요 서버를 보내면 보낸 메시지라고 뜨고 읽기를 대기하고 클라이언트가 보낸 거 한 줄 읽고 출력하고 그걸 클라이언트한테 또 보내고 끝나고 클라이언트는 서버로부터 받은 거 읽어서 출력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클라이언트를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 쪽 내용이 나왔죠. 안녕하세요 서버라고 서버로 보낸 메시지라고 출력이 됐죠. 그리고 read line을 하니까 대기할 거예요. 대기할 거고 이클립스에서는 이렇게 콘솔 두 개가 있으면 여기 모니터 화면 같은 요걸 열어보면 두 개가 열려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심플 서버 쪽 콘솔을 구경해 보면 대기 중이었는데 클라이언트가 연결됐다라고 나오면서 아까 여기 있던 클라이언트 소켓의 inet 어드레스 정보를 통해서 누가 접속했는지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거 내가 보낸 거라 그냥 나예요. 내가 나에게. 그래서 내가 접속했다 이런 느낌이고 그러면 접속하자마자 빨대 두 개 꽂은 다음 뭐 했어요? read line을 했죠. read line을 하면 아까 클라이언트가 보낸 그것이 이 소켓으로 스트림으로 버퍼에 대기하고 있었을 거고요. 그걸 한 줄 읽어드려서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메시지라고 해서 출력을 시키고 메시지를 잘 받았다라는 이 메시지를 아웃으로 스트림으로 보낸 거죠. 그걸 보낸 클라이언트가 아까 리드라인 하고 대기하고 있던 여기에서 받아들여서 서버로부터 받은 게 뭐다 라고 클라이언트에 나온 거죠. 자, 여기까지의 흐름을 납득하시면 소켓 공부는 이제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 예시에서 나오고 있는 서버 소켓과 소켓을 이용하는 요 예시는 여기 TCP 통신을 하는 예시입니다. TCP는 이제 4계층에서 얘기하는 내용이고 TCP와 UDP라는 개념이 있어요. 일반적인 대부분의 통신은 TCP 통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TCP 통신이 뭐냐? 자, 신뢰성 있는 통신이라고 해요. 신뢰성이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통신에서 신뢰성이란 보내면 잘 받았고 잘 받았음을 나도 알 수 있고 만약에 보냈는데 잘 받았단 얘기가 안 돌아오면 뭔가 문제가 있나? 다시 보내기도 하고 해서 데이터가 제대로 전송됐다라는 걸 믿을 수 있는 성질 그걸 네트워크에서 신뢰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잘 들리나요? 잘 들려요? 잘 들리냐고요? 잘 들려요? 답이 와야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기식 통신으로 가는 흐름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열심히 떠들고 있던 건 사실 UDP예요. UDP 방식은 보내요. 잘 받든 말든 난 상관없어요.
보내요. 받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냥 보내는 거야. 내가 필요한 거 보내는 겁니다. 중간에 손실이 됐든 받아서 아무 말도 없든 아무 상관없는 방식이 UDP예요. 반면에 TCP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전달되는 것을 최대한 믿을 수 있게 만드는 방식이라서 신뢰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보냈으면 보낸 것에 대한 결과가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만 다음 내용으로 뭔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비동기식 같은 경우의 개념은 이제 UDP로 표현할 수 있겠죠. 내가 뭘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와야 되는데 안 와도 다음 작업을 또 보낼 수 있는 그런 형식의 통신 방식. 그래서 비교적 빠른 통신에 활용을 하는 거고, 그 TCP 프로토콜 내용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TCP 플래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플래그에 요청하는 싱크로나이저 동기화하는 플래그가 있고, 그 다음에 ACK라고 하는 확인 응답 플래그가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플래그들이 더 들어 있습니다. 재전송 플래그, 뭐 리셋 플래그, 뭐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형태를 동기적으로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TCP 안에는 시퀀스 넘버라고 부르는 것과 acknowledge 넘버라고 부르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번호를 순차적으로 보내는 데이터와 받는 데이터 서로 확인 응답하는 그 번호를 막 이렇게 서로 매칭시켜 가면서 TCP flow라고 하는 데이터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신뢰성 있는 통신을 하는 방식이 이제 TCP인 거고, TCP를 사용하는 주요 프로토콜, 서비스 프로토콜들이 여러분이 숨쉬듯 사용하고 계시는 HTTP, 그 다음에 뭐 FTP, 그 다음 아까 뭐 원격 접속하는 SSH, 뭐 이런 것들. SMTP도 마찬가지. 이메일 같은 경우 막 보내면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편지가 전달돼야 되죠. 요런 애들이 동작될 때 4계층 정보는 TCP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포트 번호에 따라 TCP를 쓸 건지 UDP를 쓸 건지도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포트 번호는 0번부터 65,535번까지 있고요. 2바이트로 표현됩니다. 이 중에서 0번부터 1023번까지는 웰노운 포트라고 해서 알려진 포트. 그래서 이런 포트들.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게임 같은 게 있으면 게임 서버가 있죠. 그 게임 서버에서 사용하는 포트들이 있어요. 찾아보면 나옵니다. 모든 게임에 게임 서버 포트가. 그래서 여러분 그 게임 클라이언트라고 하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에 게임 시작 그러면 게임 서버랑 소통하면서 프로그램이 동작을 해요. 소켓이죠. 그게 TCP도 있고 UDP로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네트워크 환경이 좀 후지니까 게임할 때 게임 데이터들을 서버로 보낼 때 UDP를 활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가 있어요? 내가 내 클라이언트 쪽 프로그램 내용에서 대박 좋은 아이템을 주워 먹었는데 하필이면 내가 이 아이템을 주워 먹었다는 그 메시지 정보 데이터가 서버로 가는데 중간에 뭔가 네트워크 장애나 뭐가 됐든 내가 보낸 이 데이터가 게임 서버까지 못 가고 소실됐어. 레전드 아이템을 초목했는데. 그럼 이 게임이 동작하는 와중에는 아마 계속 사용할 건데 껐다가 켜면 먹었던 아이템이 없네. 그리고 핵을 만들 때 그런 핵을 만드는 것도 뭐 TCP라도 상관없긴 한데 조금 더 복잡해질 뿐이긴 하죠. UDP인 경우에는 신뢰성이 없으니까 중간에 데이터만 가로채서 그냥 바꾸는 거예요. 바꿔서 서버로 보내는 거야. 코드들만 아이템 코드 같은 거 알면 실제 내 네트워크로 통하는 데이터를 캡처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특정 데이터를 변환해서 보내면 서버에서는 그걸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지금도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진 않아요. 좀 어려울 뿐. 그래서 UDP는 신뢰성이 없어서 요즘에는 저도 네트워크 최신 내용들을 공부 안 한 지 오래돼서 정확하진 않은데 UDP를 TCP처럼 사용하는 기법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뭐 디아블로, 제가 할 때 디아블로 같은 경우는 옛날엔 그 클라이언트에서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들, 그 옛날에 키로거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요즘에도 그런 거 방지하려고 가상 키보드 막 이런 거 나오죠. 보안 키보드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게 키보드로 입력하는 그 값들을 이렇게 어딘가로 보내게끔 악성 프로그램들을 깔아놓고 그럴 수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TCP는 신뢰성 있는, UDP는 비교적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런 방식이고, 대신 TCP는 조금 느린 편이고 UDP는 그래도 빠른 편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실시간 데이터 전송, 스트리밍 서비스에 적합한 방식이 UDP. 일반적인 서비스 방식은 TCP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예시는 TCP 통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만약에 UDP 통신을 만들어야 된다. UDP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프로토콜은 뭐 DNS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DNS나 DHCP, 여러분 집에 공유기가 있어서 IP 주소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통신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UDP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애들이고, 자, 지금 보여드린 예시에서는 하나의 스레드, 메인 스레드 하나가 두 컴퓨터에서 돌아간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서버 소켓을 준비하면 접속을 대기하고 있다가 클라이언트가 실행되면서 소켓이 생성되면 연결이 되고, 이 연결을 할 때 TCP 3웨이 핸드쉐이크라는 걸 통해서 연결 접점을 만들고 그때부터 시퀀스 넘버를 쭉쭉쭉 서로 이어가면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그럼 이때 이 소켓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 수 있는 빨대를 꽂아가지고 그 빨대에다가 클라이언트에서도 빨대를 꽂아가지고 서버로 뭘 보내고 메시지 하나를 보내죠. 그럼 서버에서 그 메시지를 받고 받은 메시지는 G 콘솔에 출력하고 그 메시지를 클라이언트한테 또 보내주고 할 거 없으니까 끝. 그럼 보낸 데이터를 클라이언트가 읽어서 지 거에 또 출력하고 그리고 끝난 거죠. 두 개의 컴퓨터가 서로 통신을 했다는 건데 이때 TCP 방식으로 통신을 해서 통신이 끝나고 나서 클로즈 할 때 그때는 4-way handshake라고 해서 나 이제 그만할래, 통신 끊을 거야, 그래, 뭐 이런 작업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전하게 종료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스레드가 하나만 동작했다는 거, 만약에 여러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요청들을 다 처리하고자 한다면 서버에서는 멀티 스레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면 새로운 스레드에서 요청받은 거 처리하고 응답해주고, 동시에 다른 컴퓨터에서 또 요청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스레드가 또 돌아가서 응답해주고 끝내고, 스레드 단위로 멀티 스레드가 돌아갈 필요도 있다는 거. 실제 여러분이 네이버 같은 웹서버에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요청을 보내고 요청을 보내면 이 네이버 쪽 웹서버는 그 요청 하나가 스레드 단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스레드들이 생성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뭐 스레드 관련해서는 스레드 풀이니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네이버 서버는 실제로 컴퓨터 한 대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컨테이너들을 활용해서 엄청난 요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거고, 하여튼 멀티 스레딩에 대한 개념도 추가를 해서 뭔가를 해야 소켓 프로그래밍으로서 좀 재미가 있을 거다. 그리고 제가 지금 GPT와 함께 이야기한 건 TCP 개념이고, 이제 UDP 방식으로 통신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애가 또 있어요. 그럼 얘는 UDP 형식의 데이터를 읽어드릴 수 있는 녀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뭘 할 건지에 따라 소켓을 적절하게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네트워크 통신은 생각보다 여러 가지 오류들이 발생을 합니다. 전기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기 신호가 하다못해 자석 하나 때문에도 바뀔 수 있거든요. 여러분 랜선에다가 자석 같은 거 갖다 대고 있으면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문제 때문에 데이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그런 상황들이 많을 수 있어서 예외 처리에 신경을 좀 써야 된다. 그리고 지금 만든 두 자바 프로그램은 하나가 서버, 하나가 클라이언트, 메시지만 간단하게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 그 메시지는 실제로 주고받는 내용을 뜯어보면 평문으로 돌아다닙니다. 평문이 뭐냐면 그 데이터 그대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걸 중간에 누군가가 끼어 들어가서 쳐다보더라도 뭔 소린지 못 알아듣게끔 평문을 암호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할 수 있다. 그때 사용되는 이제 프로토콜들이 SSL인 거고요. Secure Socket Layer라고 해서 오늘 설명드렸던 어플리케이션 계층과 4계층 사이에 Secure Socket, 보안 소켓이라고 하는 레이어가 추가가 되는 형식의 프로토콜이 있어요. 요게 발전된 형태가 TLS고, 여튼 이런 식의 보안 프로토콜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소개가 되고 있네요. 자, 결론 자바의 소켓 프로그래밍은 이렇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을 구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채팅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 보시면 실제로 연습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강의의 목적은 소켓에 대한 개념,
요걸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라서 전반적인 소켓 공부에 필요한 네트워크 얘기와 간단한 예시,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몇 가지 용어들, 소켓이 연결되는 개념들, 이런 걸 활용해서 소켓 프로그래밍의 흐름을 설명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버 측에서는 소켓을 생성해서 대기, accept가 기다리고 있는 거고, 클라이언트는 소켓을 생성해서 연결되는 거고, 그렇게 돼서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입출력 빨대를 각각 꽂아서 서로 주고 받습니다. 규칙이 안 맞으면 이상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개념이 오늘 떠들어 보고자 했었던 소켓의 기본 개념이고요. 이 정도의 개념을 좀 깔아 놓으시고 언젠가 소켓 프로그래밍이 필요할 때 좀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 보시면 이거보다 훨씬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